안녕하십니까, 오현재라고 합니다. 아침이 아니구나. 오후에 잘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런 큰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필드에 대한 그 6분간 보행 테스트에 대한 적용 방법, 그리고 그 병원 내에서 신체 활동량을 어떻게 늘리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대한 COI는 없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카야마라는 그 오사카 밑에 있는 지방에서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PTA 그리고 JPTA 양국의 협회에서 국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제목 때 말씀드린 것 같이 6분간 보행 테스트를 어떻게 환자에게 적용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신체 활동과 적용을 같이 해서 어떻게 환자한테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로 했습니다. 먼저 고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이지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내년에 비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초고령 사회의 그 비율을 보면 20%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갔을 때 한국은 15년, 일본은 24년이 걸렸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갔을 때 한국은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5년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역전되는 현상도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 양국의 그 사망자 내용을 보게 되면 양국 모두 고령화에 대한 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상위 레키를 보게 되면 심장 질환이라든가 그다음 폐렴,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먼저고 그다음에 심질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폐렴을 보게 되면 5위의 폐렴 그리고 7위에도 오연성 폐렴이 있습니다. 이 두 폐렴을 합치게 되면은 똑같이 3위에 랭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노화라는 것이 이제 새로 순위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일 모두 이 고령화에 대한 사망 원인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일본의 데이터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입원 환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외래 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옅은 회색이 고령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장년층, 그다음에 이제 소아로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지금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전체 그 입원 환자도 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고령자에 대한 환자 수는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그 고령자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학생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물리치료사가 됐을 경우 고령 환자를 물리치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이 이제 HAD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입원 관련 능력 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자체가 입원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D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자립할 수 있는 능력, ADL 영역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입원을 해서 그대로 건강한 채로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입원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나빠서 이렇게 와상을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도 이제 태어났을 때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에는 자립하는 능력이 좋았었는데 태어날 때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입원했을 때 능력이 떨어진 채로 그대로 이제 퇴원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정의를 해서 입원 관련 이제 능력 저하라고 해서 HAD라고 합니다. 이 HAD의 유병률은 이미 30%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고령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3명 정도는 능력이 떨어진 채로 퇴원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 보면은 이것은 이제 HAD를 일으킨 환자분들이 퇴원했을 때 어떠한 경우가 있으냐면은 50% 이상이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센터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50%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슬라이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HAD가 발병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HAD를 발병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1년 뒤를 봤을 때 그 HAD를 발병한 환자에서 약 30%만이 입원 전에 능력으로 돌아가고 약 40%는 사망했다는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원을 해서 HAD가 발병을 하게 되면 퇴원했을 때 본래의 자리로 못 돌아가거나 아니면 1년이 지나도 본인의 그 능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HAD의 발병 요인을 개인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인인지, 이게 패스 검정이라는 통계학적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보통 설명률이 6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의 결정 개수를 갖고 있는 논문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입원했을 때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가 이 HAD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폐렴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의 가장 큰 이슈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렴이라는 것은 이제 고령자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일반적인 질환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사망률인데, 일본의 사망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64세 이상의 사망자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99%, 약 98%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인 것이 이제 의료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있는 것이 폐렴에 관한 전 인구의 의료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주황색인 것이 그거에 대한 고령자의 의료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전체의 80%가 고령자의 폐렴 의료비로 쓰여지고 있고, 그에 또 97%가 입원비로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폐렴에 걸리면 대부분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대부분의 환자의 대상이, 지금 이거는 이제 물리치료에 관한, 그다음에 재활에 관한 그 타겟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의 약 56%가 내과 환자이고, 그 부분의 80%에 해당하는 것이 폐렴 환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신정호 선생님한테 좀 여쭤봤는데, 한국에서는 폐렴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얼만큼 하느냐고 여쭤봤을 때 수가의 문제가 있어서 많이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병원에 들어갔으면 한 80% 이상은 고령자 폐렴 환자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폐렴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호흡 물리치료에 대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일본에서 발간된 이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평가, 그리고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CPET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는 평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ADL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체 활동량이라든가, 그다음에 6분간 보행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내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고령 폐렴 환자에 대한 신체 활동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신체 활동과 그 다음에 체력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운동 대응력, 그래서 ET를 나타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가 95명이었고,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81세였습니다. 대상은 이제 지역 획득성 폐렴으로 대상을 했고, 입원 전에는 모든 환자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입원 전에서는 그 바셀 인덱스를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원했을 때는 GNA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사르코페니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 그다음에 프레이르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 그다음에 ADL,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라든가 GDS 우울 능력을 우울증 그 여부를 상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상태에서는 이 조그만 내용 액티브 8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체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3차원 뭐라 그러나 그게 가속 능력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일반 이제 보수계랑 좀 다른 그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원했을 때 6분간 보행 능력, 그다음에 ADL, 그다음에 이 ADL 상태로 해서 입원 전의 ADL보다 퇴원했을 때 ADL이 낮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HAD로 그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게 프레이를 테스트했을 때 일본에서 이제 기온 체크리스트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프레이르 여부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CGA라고 해서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라고 해서 노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시스먼트로도 굉장히 유용성이 좋은 평가 툴입니다. 한국어 버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인용을 했긴 했지만 한국어 버전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어 버전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5문항은 IADL, 그 다음에 ADL, 그리고 영양 상태라든가 구강, 연화작용, 그 다음에 외출 여부, 그 다음에 인지 능력, 그리고 우울 능력, 정신 상태로 해서 25문항이 되어 있어서 8점 이상이 되면 프레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 만든 체크 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이 환자분의 HAD 유병률은 35%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0%보다는 약간 좀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컷오프를 측정을 했을 때 신체 능력 12분은 이상은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수로서는 이제 1112보 이상은 하루에 걸어야지만 HAD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ACU는 80, 지금 저기 기재는 하지 않았는데 80에서 90%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설명률을 나타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세로측을 HAD 컷오프를 내서 1112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횡측을 갖다가 퇴원 시의 6분간 보행 능력의 예측치 70%로 했을 때 4군으로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층, 그러니까 첫 번째 군은 신체 활동력도 적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도 적은 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은 신체 활동은 좋은데 운동 능력이 낮은 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 활동군은 적은데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은 좋은 군. 그 다음에 신체 활동도 좋고 운동 능력도 좋은 군에서 4군을 나눠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한 것을 파라미터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을 나눴을 때 첫 번째 군, 신체 활동도 좋지 않고 운동 능력도 좋지 않은 군과 신체 활동도 좋고 운동군도 좋은 두 분에 대한 그 검정, 통계학적 검정을 봤을 때 일단은 신체 활동량도 좋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좋은 군은 확실히 연령도 낮고 그다음에 남자분들이 높았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에이드로퍼에서 이거는 이제 그 폐렴을 중증도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아마 커브 65라든가 다른 용어 PSI라든가 쓸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에이드롭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이제 연령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D는 이제 그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탈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R은 이제 호흡 능력, 그다음에 O는 정신 상태, 그리고 P는 이제 혈압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분류를 했을 때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증도가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측정 방법입니다. 했을 때 특별히 이 체력도 적고, 그러니까 운동 능력도 적고 신체 활동도 적었으니까 중증도 환자가 많겠구나라는 것은 가설에서는 이제 탈락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일수를 봤을 때도 두 군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6분간 보행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예측치, 그 다음에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사르코페니아의 유병률이라든가 프레이르 유병률, 그리고 HL의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유의적으로 이 활동량도 적고 운동 능력이 적은 군에서 높았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활동도 좋고 운동 능력도 적었던 군에서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사르코페니아가 많고 프레이르 상태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에서 이에 대한 그 개입 방법으로는 이제 종합적인 개입으로 해서 영양 상태와 그다음에 근력 증가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시간상 건너뛰는데 이 부분만 좀 오늘은 좀 주목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군들을 특별히 선행 연구에 따라서 나눴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도 적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적은 분들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그런 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도 좋고 그다음에 신체 능력도 좋은 군은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있는 군, 이렇게 됩니다. 두 군을 나눴을 때는 이미 하고 있는 군은 신체 활동이 좋지 않아도 신체 활동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나도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체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하지 않는 군은 언젠가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입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이죠. 신체 활동 능력도 신체 활동 양도 적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적은 이 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면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군이죠. 첫 번째 군, 로우 PA 그리고 로우 ET 같은 군 같은 경우는 입원 직후에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이제 사르코페니아가 프레이르 상태로 입원을 해서 입원 후에는 대부분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퇴원했을 때는 운동 능력이 떨어진 채로 퇴원을 했기 때문에 ADL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 군에 되는 사람을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냐면 좋으냐라는 논문이 이 논문에 대해서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어떻게 개입을 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 능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ET를 늘리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횡측이 운동 능력 6분간 보행 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이 6분간 보행 능력이 좋았던 군에서 신체 활동도 훨씬 좋았다라는 신체 활동량도 좋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ET,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늘리는 것을 먼저 포커스를 잡고 저희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6분간 보행 능력을 봤을 때 거리로 어떻게 중재를 하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운동요법 교과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6분간 보행을 했을 때 한 500m가 낮다. 이렇게 500m의 계산이 났다 그러면 약 20분, 왜냐하면 20분이라는 시간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개입을 하게 되면 20분을 해야 됩니다. 20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분, 40분, 뭐 60분 이렇게 20분 단위로 해야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30분 단위로 섹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섹션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1.6km 정도 걷는 속도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강도로 60% 운동을 하게 되면 20분간 1km를 걷는 강도로 운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저강도로 이제 30%의 운동을 하게 되면 20분간에 500m를 걷는 속도로 걸으세요라는 이렇게 중재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인터벌 운동을 했을 때 60%로 해서 5번을 운동을 나눠서 하세요라든가 이게 일반적인 6분간 보행 그 거리에 대한 계산에 대한 그 중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70%그 운동 6분간 보행 능력의 70% 예측치의 70%의 군들 그 이하의 군들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빈도가 낮은 걸로 그 강도가 낮은 운동을 첫 번째 실시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도 이제 짧은 빈도로 해서 그 다음에 실시하는 뭐 5분이나 10분이라든가 짧게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미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칭 익서사이즈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근력을 늘리는 근력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운동 대응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어더히어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운동하고 내일은 쉰다던가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계속 해야만 운동 능력, 운동 대응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 어더히어란스가 40%, 92%의 능력, 그러니까 그 리스폰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저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저강도 운동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사르코페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고령자의 사르코페니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0세를 피크로 해서 1년에 1%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입원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누워 있거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무활동이 되면 하루에 0.5%가 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1년에 1%의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0.5%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1%씩 주는 양이 되겠죠. 그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방법이 이제 조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행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기에 그런 입으로 구강으로 음식을 제공했을 때 사망률이 줄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논문은 퇴원했을 때 애들 능력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뭐 얼리 모빌라이제이션 같은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얼리 오랄 인테이크라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폐렴 같은 경우는 오연성 폐렴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획득성 폐렴이라 하더라도 오연성 폐렴이 굉장히 많습니다. 30% 이상은 오연성 폐렴이 많은데 입원을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식이 됩니다. 체력이 나아질 때까지 음식을 아예 딱 끊어버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끊거나 아니면 IPN이라든가 이런 그 말초 혈관에 이제 그 영양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 양도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 게 이제 입으로 그다음에 연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으로 지금까지 먹었던 대로 그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먹이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오버피딩이 되면은 곤란합니다. 이 오버피딩의 기준이 뭐냐면
아무래도 염증, 폐렴으로 입원했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오히려 그것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또 다른 에너지를 쓰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제 C 반응 그 단백질이죠. CRP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혈을 혈액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을 때 CRP 3을 기준으로 3 이하가 되면은 그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었던 내용, 그래 우리가 먹었던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영양소로 진짜로 가는데 이 CRP가 3 이상이 되면 이화작용으로 갑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쓰는데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춰서 조기에 인테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다음에 질환 특유의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ADL을 떨어뜨리는 요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분의 신체 활동, 입원을 했을 때 안 움직이는지 움직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은 이미 입원을 하게 되면 이 베드라는 것이 이만큼 편안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누워만 있고 싶다. 그다음에 앉아만 있고 싶다. 이런 작용이 됩니다. 나는 지금 아픈데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걸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행동 변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세 가지를 저번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개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환자 교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다학제적으로 여러 다른 직종들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인적인 개입입니다.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이 신체 활동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봤을 때 입원 전에 의한 ADL 능력,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 그 산소 요법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중증도를 봤습니다만 중증도는 아무런 그 영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원 전에 그 신체 능력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산소 요법을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라도 이것을 떼어내는 오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그렇겠지만 산소 요법을 쓰게 되면은 보통 중앙간의 산소관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그 줄만의 그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라든가 아니면 저환기 환자분에 대해서는 뭐 포지셔닝을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흡입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흡입약을 빨아들이기 쉬운, 이게 지금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폐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에어웨이 클리어런스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교육으로서는 어떻게 시키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집중 치료실도 그렇고요. 일반 병동에서도 뭐 유명한 홉킨스 병원에 쓸 수 있는 무슨 툴 같은 걸 사용하다든가 아니면 IMS를 사용한다 이러한 툴이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이 만보계라고 하나요? 이 신체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한 것이 가장 좋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게 하는 거죠. 오늘은 몇 보를 걸었고 내일은 그다음에 어제는 몇 보를 걸었으니까 오늘은 몇 보를 목표로 한다던가 이런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리고 여기서 임상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병원에서 이런 맵을 사용해서 그 거리 측정을 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걷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일은 다음 날은 이 부분을 걷게 해서 점차
보행 거리라든가 보행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사용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1,100보 이상을 걷게 되면은 아까 HAD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200m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폭을 보통 노인 같은 분은 고령자분 같은 경우는 한 보폭이 50cm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200m가 되면은 3바퀴 정도 돌면은 이제 1,000보가 된다라든가 100m를 걷게 되면은 한 5바퀴 정도 되면은 이제 1,000보를 걷게 된다. 그래서 하루에 몇 바퀴를 도셨는지 그걸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원 섹션 들어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물리치료사가 한 10명에서 15명의 물리치료를 봐야 됩니다. 이런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분 운동을 하면은 그 위에 1,440분이죠. 하루가 1,420분은 혼자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1,420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실제로 측정했을 때 약 95%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좋아질 리가 없어요. 저희가 20분에서 30분에서 이게 좋아질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그분들의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호사라든가 이 부분을 이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에어웨이 같은 기도라든가 그런 클리어런스를 획득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이런 스텝에 대한 그 활동량의 교육은 굉장히 유효적이라는 것이 올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임상에 계신 분, 아니면 이제 앞으로 임상에 가실 분들도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러니까 단순히 환자한테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모든 스태프한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자주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분이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하기 때문에 간호사한테 이러한 작은 컨퍼런스가 하기도 좀 뭐하지만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이제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오늘 이분은 어느 정도 걸었냐, 아니면은 이분은 어느 정도를 저희가 도움을 주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휠체어를 끌 수 있느냐,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했던 것이 이제 그런 데이케어를 실제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케어라는 것은 이제 개호보험, 요양보험 안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병원에서도 이제 산정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버는, 그러니까 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워 있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모빌리제이션을 해서 일으켜서 앉아 있는 시간, 그다음에 항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이제 여러 가지 직종들이 모여서 이런 데이케어를 하게 되면 확실히 여기 보이는다시피 이제 어리 모빌라이제이션의 기회가 늘었다라는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개입하는 모든 직종의 그 스태프들도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에서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아니면 6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앉게 되면 연화작용이 보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ADL이 보존된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러니까 모빌리제이션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 선행 연구가 있는데, 그 차원에서 낮이라든가, 그다음에 밤에는 어차피 이분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낮에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는, 처음에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스텝이라든가 이제 보행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운동용에서 6분간 보행을 했을 때 1,100 이상을 걷거나 아니면 그 예측치의 70%를 걷게 되면은 일단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에 주목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사르코페니아라든가 아니면 프레이르 같은 경우가 같이 합병을 갖게 되면은 초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에어웨이 클리어런스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영양을 넣어서 저영양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저강도의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운 바탕으로 해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개입 방법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